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고인돌 로드를 소개하는 어서와 고인돌은 처음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고인돌이 많이 놓여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 상관성이라든지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고인돌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 전 세계 고인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그 문화권의 실체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동안 한 근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고인돌 로드 그리고 이제 고인돌 로드 속에 있는 문화를 서로 이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한국의 고인돌입니다. 한국의 고인돌.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인돌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 실제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대부분 고인돌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고인돌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 이 문화의 이렇게 연결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문화는 그냥 산발적으로 우연찮게 서로 문화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해외에서 유입돼 가지고 고인돌도 우리 그 시대 당시 시대 때 수입품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전체 고인돌 로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과연 이제 문화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세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상고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감이 잡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고인돌인데 보면요. 오늘 타이틀 보시면 있죠. 한국의 고인돌 아래에 정작 피장자, 묻혀 있어야 될 분은 지금의 한국인들의 투구를 가진 사람인데 왜 전체 발굴은 안 되고 아직 몇 가지 이제 고인돌을 발굴하더라도 밑에 피장자의 유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유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유골이 발굴된 고인돌 지역에서 몇 개의 지역에서 고인돌 피장자의 유골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복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이 지금의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유럽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고인돌에 정작 누워 있어야 될 한국인의 모습,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유럽인이 누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유럽인들의 고대 식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인돌 로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지금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지석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석, 지지하는 돌을 이제 이렇게 대가지고 지지하게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운 걸 지석이라 표현하는데 이 지석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문헌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보면요,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더 이렇게 고인돌을 지석이라는 용어로 갖다 씁니다. 최초로 지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책에 나오는 것이고 보면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석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보면 이 문화를 이제 거석문화, 큰 돌을 가지고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석문화라 하면서 이제 돌맨이라 합니다. 돌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고인돌을 하는데 원래 그러면 이 정확한 용어는 뭐냐? 한국인들은 이렇게 고인돌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1924년 자료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역사를 연구한다고 여러 가지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24년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인돌은 원래 고인돌로서 조선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면 원래 우리 고인돌은 고유한 용어다. 그리고 이제 일제에 쉽게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었던 용어는 뭐냐면 고힌돌이라고, 그 돌을 고았다 해가지고 고힌돌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그 사람들 기록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인돌로 이제 쓰고 있죠, 보면요. 자, 이런 역사적 이유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규보 선생의 이제 백운집을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마군으로 금마가 지금 어디 있죠? 저 전라도 쪽 있죠? 보면요. 향하를 할 때 이른바 지석이라는 것을 구경하였다. 지석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 성인이 고여놓은 곳이라, 고여놓았다. 고인돌이죠. 고여놓은 것이라 하는데 과연 기적으로 이상한 것이었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참 그 무거운 돌을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말 그대로 상상 부러져 보면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수의 삼국지를 보면 위서에 보면 공손탁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양평형 연리에 3위에 큰 돌이 생겨났는데 길이가 1장 남짓되었고 아래로는 3개의 작은 돌이 있어 발이 되었다. 어떤 모습인지 생각나죠? 이 고인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양평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양평. 지금 이제 식민사학에서 이 양평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장난을 쳐가지고 저 이제 뭐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왔다고 이제 이게 그 말 그대로 지도를 그린 집단도 있죠. 보면요. 이제 상상 불허의 집단들이 지금 한국의 역사학기를 끌고 나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양평 한번 체크해 놨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고의 후한서에 보면 오행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라 때 소재 원봉 3년에 정월에 태산님은 지금 산동선 태안입니다. 산동 태산의 내무산에 남쪽에 가보니까 수천 명이 싱싱하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이를 자세히 보니 대석 큰 돌, 뜯개돌에 세워져 있었다. 높이는 5장이요 크기가 48보요 깊이가 8척으로 대석의 밑에는 3개의 돌이 받쳐 있는데 이 대석 주변에 수천의 백조가 모이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마 이제 고인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충격적인 모습을 보니까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남겨놨죠. 후한서에 고인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고인돌은 뭐냐? 그냥 정원으로 식탁으로 썼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고인돌 세워놓고 나서 수천 년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고인돌을 모르니까 거기다 밥을 먹었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제사를 모셨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초기에 가장 순수한 뭐냐면 이 고인돌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묘장법이죠. 무덤 형식입니다. 무덤 형식. 그리고 무덤 형식을 만드는데 가장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무덤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흙 파가지고 묻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하지만 왜 그 무거운 돌을 들러 나가지고 또 땅에 밥 먹고 돌을 싸고 그 위에다 돌 올리고 왜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어떤 그 고인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짐승들이 시체를 파먹으니까 돌 올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무거운 돌 올릴 필요도 없겠죠. 그죠? 짐승들이 뭐 힘이 셉니까? 기본적인 돌만 올리면 되지 아니면 파묻어놓으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꼭 이렇게 그런 모습을 고인돌의 형태가 여러 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왜 그런 무거운 돌이라든지 형태를 가지고 고인돌의 모습을 만들었을까? 그건 어때요? 당시 그 사람들의 사유 체계를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겠죠. 그래서 제 고인돌 강의에는 그런 사유 체계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동서 문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여러분들이 아마 인류 시원사를 이해하는데 공통적인 분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고인돌도 묘장법이기 때문에 문화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무덤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왜 이름의 무덤 형태가 전 세계에 놓였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의심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고인돌인데 무슨 식이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말한다면 이게 뭡니까? 탁자식입니다. 탁자식 고인돌인데 이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역만 거기에만 집중해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식이다. 이 탁자식이 있는 데만 고조선이고 탁자식이 없는 데는 고조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 옛날 쭉 교과서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부터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어디로 가르쳤느냐?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지도를 그리고 있고 2000년, 20년 국사교과서 모든 교과서에는 똑같은 그런 고조선은 북한만이고 남한은 고조선,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지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탁자식 고인돌이 뭐냐? 강화도 지역 그쪽 정도까지만 오고 밑에 안 왔다. 밑에는 있더라도 몇 개 있다. 요리 이제 장난칩니다. 장난. 여러분들
고인돌을 직접 여러분들이 전라남북도에 있는 고인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야산에, 전라남북도에 야산에 있는 거,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십시오. 과연 북방식이 없을까요? 직접 봐야만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죠? 눈으로 확인한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가서 봐버리는데 왜 거짓말을 칩니까? 그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전라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인돌이 이 정도 왔다면 뭡니까? 이 고조선 땅이잖아요. 근데 왜 사기를 칩니까? 북한만이 고조선 지역이라고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고 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장난치냐 말이죠. 그죠? 자,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왜 이 고인돌 문화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 우리나라 옛날 고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뭐죠 보면요. 한국의 문화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하죠? 천손, 천자라 합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라 부르고 우리 사람들 백성들은 뭐죠? 천손의 민족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장난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혼내죠? 이게 천지도 분간을 못한 놈이 뛰어논다고 장난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고 친다고. 그죠? 천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한국의 언어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언어가 천지입니다. 뭘 알려면 뭐다? 천지는 알고 까부르라. 천지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까부냐. 이래가지고 언어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 천지인데 그 천지 문화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한민족 문화 속에 있는 그걸 대응하는 건데 중국의 중원의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이 문화가 나중에 어때요? 언제적 건너갑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 당군으로부터 이 문화가 어떻습니까? 홍범구주가 중국의 순임금 쪽에 그리고 우에게 하우에게 전해지면서 이 문화가 중국 문화로 이제 파고 들어가죠. 보면요. 천손 문화가 결국은 원래 천자 문화, 천손 문화는 동방 문화입니다. 동방 문화. 그래서 여기 보면 채홍이 어떻습니까? 독단에 보면 천자 문화는 원래 뭐다? 이적의 문화다. 동이족이면 동이족이라든지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뭐냐? 자기들을 천자라 한다. 이렇게 천자라고 비칭한다. 그러니까 원래 천자는 뭐다? 중운의 황제들, 여러분들이 저 중국 드라마 보는 거 황제 드라마에 있는 그 천자는 자기들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말한다면 어때? 오랑캐 용어를 왜 자기들이 갖다 씁니까? 자기들이 말 그대로 천자국이라면. 그죠? 다른 용어로 써야 되죠. 하지만 역사에 보면 그 천자라는 용어는 중원 한족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 그래 역사 속에 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쓰실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출처, 그죠? 소자출,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언어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인돌 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고대 다양한 인종 간의 문화 이동 루트가 있었다. 우리는 알기로는 인종의 문화라든지 인종의 이렇게 서로 교류 로드를 뭘로 생각하죠? 지금 대부분이 실크로드로 생각합니다. 실크. 요즘은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크가 뭐냐? 중국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국인 사람들, 세계 사람들한테 실크가 뭐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압니다. 그 실크가 뭡니까? 우리 실꾸리입니다. 실꾸리. 우리말은 실크잖아요. 실크가 비단이라는 용어지만 실제로 원래 우리 한국의 용어의 실꾸리 실입니다. 그죠? 그 로드예요. 그죠? 우리 당군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홍산문화 유적에서 누에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때 누에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실크로드를 우리는 역사 속에 어떻게 뵀느냐? 당나라의 저 중심에서부터 전 세계에 흘러간 것처럼 지금은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죠?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 실크로드는 당나라, 중은이 중심이 아니라 한국 벌써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연결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연결고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알죠? 국내 4개 인간들이 부정합니다. 가서 뭘 하죠 보면요. 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 관련된 벽화라든지 쭉 주변에 우즈베키스탄 나오면 뭘 합니까? 그쪽 사람들은 뭘 하죠? 야, 그 시대 때 고구려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문화 교류가 있었다 하는데 한국의 학제 가서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립니다. 뭡니까? 아, 그때는 그 거리가 멀어서 그까지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누가 이 모습을 보고 갖다 그려놓은 거라고. 그런 엉뚱한 놈이 있습니다. 엉뚱한 놈이. 엉뚱한 발상하는 놈이 그게 우리나라 학자라고 간혹 어떻습니까? 신문에 기사를 내고 그럽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실크로드 이전의 다양한 문화의 이동 루트,
신라사도, 뭐 가야사도 그렇잖아요. 허왕옥이 오는 배경, 인도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사천성을 걸러서 쭉 오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문화로드가 다 있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옛날에는 거리가 멀어서 못 왔다고 파사사탑, 인도의 파사사탑이 가야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유사사기라고 여기 이번에 부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사 이렇게 전시할 때 모 역사학과 교수가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파사사탑이 그때 가야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런 개소리. 개소리잖아, 개소리. 왜? 김에 있는 대성동 고분의 고분군을 파보니까 인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인골을 파가지고 DNA 조사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인도의 타미르인으로 인골 구조가, DNA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언제? 벌써 10년, 20년 전에. 유전자 공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가서 이것은 인도 사람의 타미르인들의 뭐죠? 유전자다라고 발표했는데도 10년,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학자가 뭐냐? 뭔 이야기를 해줘? 아, 그때는 올 수 없었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학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면요. 선행연구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이 병이다. 이 병에 대해서 그러면 뭐냐? 내가 최초로 연구하는 것이었냐? 이 병에 대해서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옳든 그러든 이 병을 보는 시각, 이 병의 연대기, 이 병의 뭐 구성물 해가지고 수많은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 후세의 사람이 이것을 연구할 때는 선행의 연구를 먼저 살펴봐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는데 나는 이것을 다르게 본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갖추는 것이 말 그대로 논문입니다. 석박사 논문입니다. 학자의 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학기는 지금 어떤 꼬라지로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선행사가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싹 무시해버리고 뭐 해보면 아, 이것은 유사사기다. 그 시대 때 인도에서 올 수 없었다. 이런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신문을 보면서 그런 집단이 누구인지 잘 보시고요. 학문적 소양이 갖춰진 집단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자료 보시고 어떤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사에서 아무도 저기에 더 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아는 분야만 알지 절대로 타치를 안 할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이 요즘 뭘 합니까? 민족사학을 유사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뭐냐면 제 전공을 넘어서 가지고 말을 꺼냅니다. 자기가 뭡니까 보면 고구려사, 백제사를 연구했으면 뭐해 보면 자기 중심의 연구는 고구려를 아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렇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학위 땄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구려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까고 뭐 다른 걸 깝니다. 백제를 까고 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건 학자들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박사학위 따고 촌에 가서 어떻습니까? 프랭카드 걸어놓고 박사 나오면 천지 만부를 아는 박사인 줄 착각하는 분들, 국민들은 아직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박사는 지 아는 분야. 손가락이면 손가락만 알지 눈구멍 모릅니다. 물론 연결되는 고리는 알지. 근데 손가락이면 손가락 박사지 눈 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자도 똑같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내가 백제서면 백제사 전공이지 왜 고조선을 건드리고 합니까? 또 고조선 건드렸으면 어떻습니까? 고조선 전문가라면 백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놈의 학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교수 자리라고 모든 걸 부정합니다. 지도 모르면서.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고인돌 두 가지 위에 고인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거 두 개 나오죠 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정선 아우라지 고인돌이고 저쪽은 충북 제천의 고인돌에서 나온 인골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 모습을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죠? 바로 그 유명한 부산 가덕도. 지금 공항이 들어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다시 이야기 나오는 지역 가덕도고 여기는 어때요?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이제 패총에서 나온 인골을 모습을 다시 복원시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시간대 보면 적어도 4,000년, 5,000년 전의 모습인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고인들의 누워있던 피장자의 모습을 복원해 보니까 지금의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 정선에 있는 분도 어떻습니까? 충북 지천에 있던 저기에 고인들의 누워있던 분도 지금의 한국의 인골이 아니라 바로 유럽계의 인골입니다. 유럽 사람이 누워있는 거에 보면요. 그리고 뭐냐면 부산 가덕도에 7,000년, 8,000년 전에 뭡니까? 육문 토기를 딱 안고 이게 매장된 분인데
자, 이 양반이 인골에 살아있죠 보면요. 요걸 딱 발굴해가지고 모습을 복원해보니까 DNA를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 양반은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독일계 사람이 부산 가덕도에 7천년, 8천년 전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여기는 집단 공동묘지 체제예요. 그럼 이쪽 사람들이 많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건데 이건 통역은 어떻습니까? 패총에 나온 것은 전혀 동남아시아 사람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통영에 누워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뭐죠 보면요. 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가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럼 이때 이걸 알려면 7천년, 8천년, 5천년 전에 뭘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해수면의 높이, 그죠? 그때 바다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의 지형도를 갖다 놓고 와 어떻게 올 수 있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가 연결이 돼 있었느냐,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느냐, 요 자료까지 다 추적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에 시키면 이런 문화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합니다. 자, 왜 우리나라 고인돌에 유럽인이 누워 있을까요? 자, 그 실마리를 고인돌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흥덕왕릉의 무인상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원성왕릉의 무인상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국인들 모습 아니죠? 그죠? 지금의 우리나라 살고 있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코가 이만하고 온돌 장군도 코가 이만했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탤런트 배우 보시면 어때요? 눈이 이렇게 동남아 사람 이렇게 좀 검으면서 동남아 사람들 그런 모습 가진 사람도 있고 코가 요만해가지고 어때요? 저쪽에 뭡니까 보면 인도 쪽에 있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진 한국인들도 지금 많습니다. 생김새를 보면 틀림없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인입니다. 그죠? 자, 당시 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패스를 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 후손들이 또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외국에 안 갔을까요? 많이 가 있겠죠 보면요. 그죠? 왜?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뱃을도 그쪽에 가서 했고 기록만 안 남아있지 형태로는 다 남아있습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해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런 다양한 인종의 어떻습니까? 문화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것이 한민족이라면 어때요? 지금의 우리나라 남북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데 아닙니다. 고대 고조선도 그렇고 그 이전의 역사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도 어때요? 민족이란 개념은 지금의 피의 순수성이 아니라 문화권을 가지고 합니다. 인종과 색깔, 피부 색깔은 다 틀리더라도 문화권에서 어떻습니까? 그 문화성을 만드는 그걸 민족이라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사사학자들이 뭐죠? 이제 까기 위해서 그거 피의 순수성을 강조한다고 그건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 속에서 문화의 동질성에서 문화의 민족성, 동인문화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동인은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은 다양하지만 문화권이 동일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고대사를 봐야만 이런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자, 고인돌의 형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밑에가 낮은 돌을 갖춰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큰 데는 이 중간에 여기다 돌을 막고 여기에 매장하는 경우 그게 비장자를 땅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땅 밑에 파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고인돌의 형태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일본도 가보시면 다음에 일본 편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지만도 거기도 어떻습니까? 고인돌의 규모는 작지만도 다양성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뭐냐? 말 그대로 묘장지였다. 여기다 무덤을 붓는다. 근데 어때요? 이 무덤을 이 돌을 쌓고 비장자를 넣고 흙을 파묻고 하면 어때요? 남는 것은 위에는 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옛날에 경지 작업하면서 어떻게 해요? 논을 넓혀야 되니까 땅을 넓혀야 되니까 이 돌을 다 채내겠죠. 다 채내고 그러면 밑에 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누워있는 이분들은 어때? 저 밑에 지금도 논 밑에, 땅 밑에 많이 들어 누워 계십니다. 왜? 돌만 치워버리니까. 그죠? 이 돌 가져가지고 정운수로 쏘고 뭐죠? 조깅하는 데 쓰잖아요. 지금도. 고인돌인지 뭔지는 모르니까.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는 뭐냐면 이 내용, 여러분들 의문점. 한국의 고인돌에 왜 유럽인이 누워있을까? 그죠? 그리고 고인돌은 초기 제도는 뭐냐? 초기는 순수한 묘장제 문화로서 사람을 파묻는 문화로서 존재를 했고, 이런 돌을 옮기려면 어때요?
이제 여러 가지 단순한 우리가 고인돌 옮기는 것처럼 돌을 나무 위에 굴려놔 놓고 돌을 이동해가지고 흙을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렇게 쌓는 돌의 그런 무게 중심도 맞아야 되잖아요. 돌을 올리려면 그 무게 중심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무게 중심을 이런 것은 무게 중심을 맞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어때? 수리론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은 머리가 비었을까요? 틀림없이 돌을 계산하는 돌을 올리는 그런 뭔가 수리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화를 직접 들여다봐야지 그냥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바라보면 절대로 문화의 안에 내부 내용을 모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고인돌의 모습이라는 거. 자, 2부는 이만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3부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